안녕하세요. 날이 좋아서입니다. 네, 그동안 한동안 제가 자전거 영상을 못 올렸는데, 사실은 2년 전에, 지금 자전거 사고가 났었습니다. 예,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이제 올라오는 자전거 도로로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등산객하고 추돌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분도 약간 다치시고 해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나서 한동안 자전거 타기가 영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고 처리를 하는 동안 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수단으로 분류돼 가지고요. 자전거가 이제 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시에는 이제 뭐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약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보행자하고 추돌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신의 자동차가 차로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 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종종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일단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전거와 보행자, 자전거와 뭐 자동차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첫 번째가 부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본인과 상대방의 부상을 먼저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뭐 앰뷸런스를 부르든지 아니면 지인차를 타고 가서 뭐 병원을 가든지 뭐 나중에 병원 정도에 따라 가지고 뭐 손해배상을 갖다 청구를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다급한 상황이라서 그분이 괜찮겠지, 뭐 요걸 갖다가 뭐 적당히 넘기시고 뭐 합의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사고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약간이라도 아프거나 하다고 하면은 본인의 피해 정도의 진단서를 꼭 발급하십시오. 이 말은 본인이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상관없습니다. 꼭 진단서를 발급하고 진단 주스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뭐 형사로 갔든 민사로 갔든 그 상대방과 내 피해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차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피해 확인을 하는데 자전거나 자동차의 피해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뭐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꼭 확인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이 뭐 내가 이 당시 어떻게 됐어 뭐 이런다고 하면은 뭐 수리비 영수증이라든지 간접적인 증거와, 만약에 경찰이 왔다 그러면 경찰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사건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꼭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9하고 경찰 연락이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119는 연락을 해서 부르게 되면은 자전거 사고나 뭐 보행자 추돌 사고나 이런 게 났다고 하면은 무조건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셔가지고 일단은 사건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피해자께서 사건 접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형사로 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119만 왔고 경찰이 왔는데 뭐 사건 접수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라고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은, 피해자나 뭐 가해자 양측이 합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찰이 사건 접수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사건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형사 피해 보상이나 형사 사건으로 접수를 하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일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경찰이 왔을 때 피해자하고 나중에 사건 접수에 대해서는 향후에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피해자와 상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나중에 또 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증거 확보입니다. 현장에 일단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와 있는 그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이 사진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모르시겠지만은 하나하나 최대한 상대방하고 피해자인 상대방하고 근처 정황,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고 피해의 원인이 이제 추정될 수도 있고 향후에 증거로서의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만약에 타고 가다가 뭐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자전거 전용도로 여부,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자전거 전용도로 뭐 표지판이 있겠죠. 아니면 겸용도로라든지, 그리고 주행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근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찍으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찍으십시오. 그리고 피해자 그 분의 이제 현재 상태도 최대한 많이 찍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증인 확보입니다. 그쪽 그 피해자분과 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그리고 현장을 끝까지 다 보셨던 분의 목격자의 그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격자분이 한 분 계셨다 그러면 그분의 의견을 청취를 듣고 그분의 연락처를 받아서 사정리 있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뭐 도움을 좀 주십시오 하고, 혹시나 필요 없더라도 연락처를 받아 놓으시고 사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블랙박스하고 CCTV입니다. 자전거에 꼭 필요한 거, 자전거를 타시는 분은 두 가지가 꼭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정황을 그냥 아주 상세하게 뭐 상대방 저 땅구멍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해상도가 아니고 그냥 정황이라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블랙박스 하고요.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들어있는 자동차 운전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민사가 뭐 크게 터지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보험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형사로서는 대략 뭐 벌금이 한 300만 원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일단 처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민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1,000만 원 가량의 이상의 돈이 나왔는데 그게 일상배상 책임보험으로 이력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꼭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이제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블랙박스, 자신의 블랙박스하고 CCTV,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공서의 주변에 CCTV하고 이런 부분의 영상을 확보해 놓으시고, 아니면 적어도 어디에 CCTV가 있는지만이라도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사고 접수하고 처리하는 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에 정식적으로 만약에 피해자가 사고를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건 형사건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피해자가 진단이 8주 이상부터 8주 이상이 나오면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하는 8주 미만은 합의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이 이 건에 대해서 검찰로 넘겨서 뭐 잘잘못이 있으면은 내 형사적인 책임으로 잘잘못이 있으면은 이제 그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 전에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 상황에서 이런 내 규칙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런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이다 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나를 변호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8주 이상서부터 이게 보통의 일상적으로 8주면 되게 큰 사고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눈 주위를 다쳐서 안 보여요 이러면 이게 8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아골절이나 뭐 눈 주위에 골절이나 뭐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피해자분이 뭐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브로커나 뭐 누가 끼겠죠.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안 보여요 이런 순간 8주가 되기 때문에 저는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찰 접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사로 들어가서 제가 자칫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이면 합의를 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사 접수입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이나 아니면 자신이 든 개인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전거에 관련된 거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들 수 있는 보험이 약 보험사가 그거를 이륜차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책임져 주는 게
DB보험과 삼성화재보험, 예, 그 두 개 정도일 겁니다. 두 가지 정도밖에 없고요. 그것도 일부분이고, 통상은 모든 보험사에 있는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가지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배상 책임보험은 약 1억 원까지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는 그걸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우선인데 단순 합의입니다. 뭐 그게 크지가 않다고 하면은 쌍방간에 그냥 좋게, 예, 제가 뭐 약간 피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합의금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합의하는 선에서 처리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분이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도 민형사상의 추가 배상이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속 요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민형사상에 추가 배상이 없는 합의서를 인터넷상에서 찾으셔가지고 이거를 꼭 확인을 받고 사인을 받거나 이제 지장해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합의서를.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떤 판단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적절한, 이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피해가 났기 때문에 뭐 제가 합의를 어느 정도 선에 해줘야 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최소 변호사 선임비가 3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피해 정도가 300만 원 이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그리고 제가 요번에 활용한 방법이, 적절한 합의선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챗 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유료 버전 사용하십시오. 해서 한 달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AI한테 최대한 내 현재의 사례를 설명을 자세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판례죠. 판례나 결과에 대한 예상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아무리 뭐 선임을 한다고 해도 선임하기 전에는 이 변호사는 어떤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아는 사람 암만 동원을 해도 변호사는, 예, 판단 잘 하라는 얘기밖에 안 해줘요. 예. 그래서 뭐 진짜 친하고 뭐 가족이고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 뭐 주변에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정말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쉽게 얘기 안 해줘요. 선임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300에서 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그 직업이기 때문에 절대 오케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판례를 참조해 가지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인공지능 AI를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해서 보행자하고 추돌을 했습니다. 보행자가 넘어지면서 다쳐서 안과 진단이 8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고요. 구호조치 119 불렀고요. 그리고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의가 실패됐다는 가정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합의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합의를 실패하고 벌금을 받을지를 판단하게 되니까요. 이 경우에 가해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하고 얘기했는데, 특수도로교통법 위반에 관련돼 가지고 AI가 예상한 벌금은 200에서, 원래는 500이라고 나왔는데 200에서 400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벌금은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나온 경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제 피해 사례에 대한, 제 몸에 대한 다친 거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 정도에 대해서 자전거가 부서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해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서를 제출을 할 때 상대방을 약간 나이가 연세가 좀 있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이제 뭐 형사를 처음에는 접수하지 않겠다는 의견이어서 그렇게 했다가 되려 저희가 이제 뭐 당한 케이스죠. 네, 그렇게 돼서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제가 제 진단서와 피해를 보고 있으면 한 200 정도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피해 보상에 대해서 있는 부분인데요. 피해 보상은 개인 보험이 있으면 실손 의료나 뭐 상해 입원비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위한 부분은 전혀 이건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보험에 대해서는 이 다음 나오는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1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대부분 형사합의금은 지원이 되지가 않는데 민사 쪽으로 상대방에 대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합의나 뭐 포괄적인 그 보장이 가능하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자체별로 자전거 보험을 듭니다. 뭐냐면 자기 지자체 시민에 대해서 뭐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사망 장애 벌금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 안에 형사 합의까지 지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형사 합의금 합의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의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로금 수준의 지원밖에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하면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응 방법의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요. 피해를 파악해놨는데 꼭 자신의 피해 진단서 꼭 끊으셔야 됩니다.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물품 피해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거 확보하는데 사진 꼭 찍으시고요. 주변의 증인, 제3자 증인 확보하시고요. 블랙박스나 주변의 CCTV 위치까지는 꼭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접수를 하실 때 경찰을 부를 건지 사고를 접수를 할 건지 여부를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또는 이제 최대한 단순 합의를 유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지자체 보험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저거 없이 이제 처리하시고, 그리고 합의서는 만약에 합의를 하시게 되면 민형사 추가 보상이 없다는 합의서를 꼭 추가하셔야 돼요. 그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신의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꼭 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꼭 접수를 한다. 일상배상 책임만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운전자 보험을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합의를 하신다면 민형사상 추가 보상이 없다는 합의서를 꼭 필수적으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자전거 사고가 피해를 당하고 혼자 너무 경황이 없었어서 제가 자전거 타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네,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